두 번째 세션은 BC카드에서 빅데이터 사업센터에서 직접 현업에서 활약하시는 장설혜 매니저님, 그리고 본 행사 장소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규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장설혜 매니저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표하기 앞서 사실 오늘 4시에 강연을 하면 된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받고 그 세미나 세션이라고 모르고 와가지고 좀 늦어가지고 너무 대표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 재직 중에 있고요. 제가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데이터를 손에 뗀 적이 없는 이런 업무들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저희 BC카드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BC카드를 활용을 해서 어떤 곳에서 이용을 하는지를 듣기 전에 BC카드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먼저 들으시면은 이해하기가 더욱 쉬우실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좀 바꿔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C카드는 아시겠지만 카드 회사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시초는 금융회사들의 카드업을 하고 있지 않은 카드를 대행해주는 프로세싱 업무가 주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BC카드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2016년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많은 기업들과 정부기관, 지자체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해외에서는 진즉에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부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해 왔고 그 투자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이터 비즈니스가 약 65조 원에 달을 만큼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왜 빅데이터에 주목을 해야 되나? 저희 국내에서도 이 빅데이터에 관련된 빅데이터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업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의 규모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 7월과 9월에 빅데이터 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것도 있었고요. 저희 BC카드도 6대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정부 지자체들의 지원 덕분에 민간과 공공기관들의 그 융합 데이터 그리고 융합 데이터를 기반한 인사이트 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BC카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카드 회사예요. 그래서 카드를 결제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있고 그거를 감히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카드를 어느 곳에서 어떤 것에 썼는지에 대한 결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이 데이터량은 고객 기준으로 3,600만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4.5억 건의 카드 결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는 대상인 가맹점 정보는 310만 건이 정도가 되고요.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상권 분석이라든지 관광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곳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름이 빅데이터 센터인 만큼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분석을 할 게 아니라 있는 데이터로 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또 발굴하고 개발하는 업무도 함께 진행을 하고 이것들도 비즈니스에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프로파일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TPO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결제 시간이나 요일, 특정
뭐 시즌이라든지 주간, 그리고 플레이스는 거리나 지역, 상권의 정보들과 그리고 오케이션, 어떤 곳에 소비를 했고 어떤 유형의 소비자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의 34개의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하고 그것들로 저희가 BC카드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마케팅하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타사의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결제를 하시면 가맹점에 대한 업종의 분류가 됩니다. 저희도 한 300여 개의 소분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산업 분류 코드와 매핑을 해서 대외적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희 데이터들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온라인 구매 상품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카드 회사에서 상품명을 알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타사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의 특유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데이터가 적재되는 이유는 저희 BC카드의 페이북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할 경우에 그 상품명의 텍스트 정보가 저희 DB에 쫙 쌓이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 상품명 정보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 타 이커머스의 상품명과 카테고리 정보를 크롤링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학습시켜서 저희의 데이터에 접목시켜서 카테고리를 분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온라인의 구매 패턴이나 온오프라인의 구매들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데 용이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발표 자리가 지역과 관련된 경제 성장인 만큼 저희가 가맹점 정보에 대한 소재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상권에 대한 분석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BC카드가 이런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우리 업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지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객에 대한 특성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구에 대한 어떤 특성 정보도 저희가 유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는 마케팅에 위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저희의 주 요점은 가구의 특징이 가장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 가구라든지 교육을 추구하는 가구라든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욜로 여행을 좋아하는 가구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적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을 했잖아요. 그를 통해서 그 세대주에 그 가구의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 이 데이터를 한 300만 건 고객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객의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접목해서 그 가구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분석을 통해서 약 9가지 세그멘테이션 구성을 했고요. 이 정보는 그 고객의 사는 거주 지역,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거주 유형,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아니면 그냥 기숙사에 사는 학생인지 이런 정보들과 접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는 좀 참신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들의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저희 BC카드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들어왔는데 GDP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펼치시기에 내가 여기 왜 잘못 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GDP는 하나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GDP에 BC카드 데이터를 이용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BC카드는 아까 너무 감사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국내 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싱 업체이기 때문에 지방은행들의 카드 대행을 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역별 균일한 데이터가 타 카드사에 비하면 좀 균일한 데이터를 분포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의 카드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 보유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의 패턴, 소비 패턴, 요즘 각광받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볼 수 있는 데이터도 적재가 되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한 5년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니아에서 주최하는 빅데이터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다수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광객 소비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외국인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련 데이터가 BC카드와의 독점적 계약을 맺어가지고 중국인들의 관광 소비 데이터들을 데이터로 이제 적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소비 분석을 컨설팅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곳에 어떤 곳에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저희가 모델링이나 이런 세그멘테이션 가격 특성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것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그걸 데이터로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의 지방 커버리지를 한번 살펴보는 데이터이고요. 제가 이게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면서 저희가 지자체 사업 레퍼런스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리를 하니까 과거에 이렇게 많은 곳들과 뭐 제휴도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하실 수 있으신데 모바일 그냥 사파리 통해서 이 URL 찍어서 들어가시면 BC카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대략 어떤 게 있을지 구경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플랫폼에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아래 14개의 기업들의 데이터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데이터가 맛집 리뷰 요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생활과 관련된 기후정보통신 데이터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 기후정보통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거주자들의 주차, 부대시설, 관리비, 공공납부, 그리고 세대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에 대한 정보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현대 자동차에서 이 데이터를 구매해서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 데이터 더불어 함께 바라보시고자 하시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소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데이터들을 어떤 컨셉에 맞게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하던지 제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관광 분석, 온라인 구매 품목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분석, 그리고 이슈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상권 분석 데이터는 지역 경제의 동향이나 변화가 궁금한 지자체들이나 상권 점포와 이용 고객들의 특성에 궁금한 연구기관들, 마케팅이나 아닌 그런 기업들의 마케팅 용도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 정통시장인 상인을 대상을 하는 정책을 기획하는 공공기관에도 이 데이터는 유용하게 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아래 나오는 이 그림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동네 소비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동네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가구 세그멘테이션들이 나오고요. 요걸 클릭하면 이 사람들의 분포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특징들이 어떤 시간대에 결제를 많이 했는지 또는 연령이나 소득 구간이나 아니면은 거주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실 수 있어서 아마 동네 상권의 청년 사업자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요. 수도권 아파트별 배달 매출 변화입니다. 아파트별로 배달 매출의 변화를 데이터로 표현을 해서 만약에 동네 상권에서 내가
배달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럼 아무 때나 종이 전단지 뿌리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마케팅 요소를 활용하고자 이렇게 서비스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사건 분석은 지자체보다는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에서 되게 많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꽤 유명한 그 양식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부산시 점포 인앤아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리포팅을 요청한 사례이고요. 거기에 요청의 주요 요청 사항은 부산의 돈의 흐름을 전체 다 보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과 업종별 매출액, 음식업종 매출 중에서도 양식업종의 매출 소구력이 있는 동네를 집어서 그 동네의 사람들의 소비 패턴들을 그래프화해서 표현을 해서 아마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 쓰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기보다 그 데이터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들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밑에 장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네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근접 지역에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냐를 구분을 해서 더 마케팅의 요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있고요.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킨텍스 방문 소비 분석을 했는데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킨텍스에서 어떤 컨벤션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지역 주변에 사건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컨벤션이 있었던 전후 분석, 그리고 그와 유사한 축제나 컨벤션이 일어났던 경쟁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포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 지방 지역마다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열기 때문에 타 지역 축제들과 비교 분석하는 것들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온라인 구매 품목 데이터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온라인 구매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을 구매를 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사실은 지자체들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마켓 관리 같은 거 주문해 보시면 막 박스가 4-5개씩 오거든요. 그런 지역별로 온라인의 매출을 보고 그 지역의 그 쓰레기 배출량들을 예측해 보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의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구매 품목 데이터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려고 하면 카드로 일반적으로 예약을 미리 하십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숙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참여를 위해서 어떤 랜드 이런 테마파크 이런 데를 가시든지 예약을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자체들의 들러들어온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예측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를 활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슈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매우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요. 배달 매출, 온라인 매출 이거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을 합니다. 52시간 정책 시행을 했을 때도 그 효과 분석을 통해서 본인의 직장 근처에 매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거주지 주변의 매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아마 길거리에 공유 킥보드가 많이 다니시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공유 킥보드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렇게나 세워두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유 킥보드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냐면 그 역 근방에 내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하기엔 조금 짧은 1km 내외의 거리에서 공유 킥보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역 근방에 1km 내외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가 얼마나 있는지 그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공유 킥보드의 어떤 수급 조절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 주변에 공유 킥보드 그 주차장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 반영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를 몇 가지 짚어볼게요.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매출이 향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세부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느냐 보면 호크노미의 변화로 가구의 특성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집안에서 놀 수 있는 물품들을 자꾸자꾸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모, 고모, 삼촌, 외조부모, 요즘 식스포켓 쪽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물품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요. 가구의 소비 변화도 코로나 전과 다르게 영유아 보육 가구나 교육 추구 가구, 건강 챙김과 여행 취미 가구들이 매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매출도 많이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거 보여질 수 있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 초반에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보면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74%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근에 85%로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시 출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거주 지역의 매출은 매우 증가했는데 마포나 용산, 종로, 중구와 같이 오피스 구역의 매출이 급감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을 더욱 상세하게 보면요. 최근에 오피스 상권의 매출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대중교통과 이런 데이터들은 다 이제 BC카드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낸 자료입니다. 앞서 보셨던 코로나19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다 BC카드 데이터를 이용한 것들이고요. 요즘에 이제 서울에서 벗어난 탈출 소비 지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탈수 소비 지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코로나로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바람도 쐬고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행 관련 매출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진 했지만 지금 이 건당 매출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쓰는 사람들은 쓴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더 이런 건당 매출 그리고 럭셔리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이 더욱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요즘에 차박이라고 해서 차박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매출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데이터로 활용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서 매년 이런 트렌드와 관련된 책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생활을 바꾸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지역경제에 관련된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책에 활용 가능한 주제들을 제가 몇 가지 꼽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고요. 저희 데이터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URL 들어가서 언제든지 컨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구경하실 겸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설의 매니저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들, 특히 토론 지정 토론자로서 이강배 교수님,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에 계시는 이강배 교수님, 또 박윤지 클라이어 대표이사님 오늘 함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셔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한국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그래서 한국은행 경제분석지에 게재했던 논문이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 점포들이 몇 개가 없어지나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1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면 지역별로 달라요. 지역별로 다른데 이제 업종별로도 다르고 한 4개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지역별로.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이 큰 게 온라인 매출인데, 그때 이제 데이터를 아까 이제 처음 세션에서 했던 것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때 사용했던 통계청의 데이터라든지 한국은행 데이터에는 지역별 온라인 구매 금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온라인 구매 금액을 택배 데이터를 가지고 분할을 해서 지역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러니까 BC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런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출 동향, 또 그 지출에 따라 가지고 지역 상권의 흥이나 또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업종별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서 지역의 어떤 경제 정책에 관한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질문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여기 BC 카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 분석하기도 어렵지만 그걸 누군가가 서비스를 해주면, 그러니까 공공에서 특히 이제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 지방경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나 아니면 서비스를 해주면 그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편의점들에서 각 제품의 재고를 몇 개를 가져가면 그러니까 손실을 좀 줄이고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비효율성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 그런 거를 가져다가 데이터를 제공받기도 어렵고, 그거를 실제 가공해서 어떤 의미, 그러니까 경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이드해주기도 그런 주체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BC카드 같은 곳에서도 또 지방정부나 지방 어떤 행정기관하고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제휴 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니아가 주체로 하는 거라 정부 산하기관에 저희가 어떤 정도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을지로 상가의 미역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희의 그 로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는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정책들 때문에 불가하고 최소한 레벨로 뭐 우편번호별로 업종별의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은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아주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제가 이용해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어떤 기관의 이렇게 카드 회사 안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는 툴을 그러니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주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볼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데이터 지원은 저희가 그 최대한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좀 만들어서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설명드렸던 뭐 지역별 그 동을 클릭을 하면요 그거에 대한 소비 패턴이지 가구에 대한 어떤 세그멘테이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BC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컨셉을 잡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타깃이 명확하게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행정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거는 이제 세장 끝나고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 제휴라든지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제가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소상공인들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떤 요식업, 음식의 경우에는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김밥집을 갔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시는 분들보다는 배미나 요기요나 쿠팡 이츠를 통해서 결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거의 3대 1의 비중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업체가 그러니까 그 플랫폼으로만 결제가 될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 자체는. 그러면 일정 정도는 그 상권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또는 어느 빌딩 기업이 어떤 음식을 선호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살짝 왜곡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질문이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직접 결제하는 거는 가맹점의 번호로 관리되어 있는 정보로 저장이 되니까 당연히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배달의 민족과 같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결제를 하더라도 저희가 서브모듈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아주 상세한 가맹점의 정보들과 엮여서 볼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대부분 뭐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타사의 뭐 외부 타사의 뭐 그 쇼핑몰이랑 연계된 것들은 저장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뭐 전체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가맹점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발라내서 유추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이고요.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발라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페이북이라든지 이런 텍스트 기반 아니요.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서 했을 때 가맹점의 번호는 쿠팡이 찍혀요. 쿠팡인 이츠나 배달의 민족이 찍혀요. 근데 거기에 서브 가맹점이 실제 어디에서 주문했는지 가맹점에 정보가 있다면 그게 매핑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이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구매가 가능한 거죠? 네,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역별 그 통행산 계산을 할 때 아까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 온라인 지출을 했다. 그럼 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쿠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사실 어디에 있는 건 모르겠는데 서울 거다. 서울에 있는 그뭐 CJ 거를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출이 부산에서 일어난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서울에서 일어난 걸로 보는 건지 그건 GDP 규정에 따라서 네. 지역에서 그 지역에 소재된 기업의 서울 여기 다 경기도 서울, 서울이 네. 그게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그 지출로 보면 서울의 지출로 그러니까 타지역 주민이 서울에서 지출한 걸로 보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요. 네. 네, 그다음 우리 능률협회 윤정국 질문. 그 사실은 BC 카드가 데이터 보유 기관이기 때문에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기업이나 기관들이 당면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C 카드가 보유한 데이터를 갖고 활용해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한다고 하면 분명히 비정형 데이터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슈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BC카드가 비정형 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협력해서 컨설팅 이슈들을 혹은 비즈니스 이슈들을 해결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비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들을 뭐 대변할 수 있는 컨설팅을 딱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사실상 왜냐면은 그 업계에 대한 뭐 마케팅의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들이 그들의 업계에 대한 상세 사항들을 더욱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궁금한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컨설팅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획과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을 저희가 뭐 깊이 있게 관여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어렵고요. 저희의 전문 분야도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BC카드가 사실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보완하는 관점이 아닌 있는 것 갖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더불어 저희가 개인에 대한 정보들,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델링을 통해서 개발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김규일 대표의 발표를 소화하고 계속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미시적인 분석 중심이면서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다이내믹을 보기 위한 건데 제목은 이제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잘 이제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경제 정책에서의 시스템 사고의 필요성이라고 제가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GRDP, 지역 총경제 이 개념이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근대적 경제 성장 뭐 GDP 개념을 기여했던 케이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동태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각각의 세부 아까도 뭐 앞에서 조용히 박사가 설명했지만 총 소비, 총 지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특히 기업이 자신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 투자를 증설하고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고용을 증진시켜야 되고 고용이 증진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다시 또 돈을 쓰고 돈을 썼으면은 그것이 또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또 경제가 순환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이드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출할 것이냐, 국가적으로 언제 개입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했던 게 사실 케인즈학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그 GDP 그 지역 총 경제하고 국가 총 경제하고 고용, 일자리 그리고 금리, 이자율 이걸 가지고 어떤 그 모델을 만들었던 게 이제 사실 이제 케인즈학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그 다이내믹을 좀 강조해서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모델의 좀 어느 정도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의 증가거든요. 그 앞에 초록색 표시되는 부분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그 추세를 보시면 이제 거의 한 5천만 명에서 이제 정체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 추계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파란색은 경제활동 인구인데요. 경제활동 인구도 거의 정점에 달았습니다. 이제 감소 단계로 들어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감소할 것인지는 통계청 추계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뭐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지입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권자 수이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대통령 투표할 때 유권자 수가 300만, 400만 명 됐거든요. 반 정도가
미성년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작년에 선거할 때 보니까 4,400만이더라고요. 한 600만 명 빼고는 전부 다 성인이에요, 지금. 성인이고,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령사회를 진입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가 이제 감소하는 이 추세, 그리고 이 가운데 점선이 이제 저희가 뭐 65세, 64세를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도 서비스직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도 감안했을 때 20대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죠. 거의 4,400만 명이 육박하는 거고. 이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 이 다이내믹이 사실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어디나 우리가 경제를 예측할 때 이 나라는 잘 될 거야라고 예측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인구거든요. 청년 인구가 얼마나 많냐.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들은 인구가 많으면 그냥 자연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일자리에 그 공장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70년대부터 한 재작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성장합니다. 그냥 2%. 근데 지금은 이제 감소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쉽지는 않죠. 성장률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내믹이 존재한다는 거고, 경제를 이런 관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설정했던 그 지표, 그들을 좀 더 그 어떤 순환 관계도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방법론을 채택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시스템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단선적 사고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선적 사고는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좀 평행적인 그런 논리를 이제 제시한다면은, 시스템 사고는 구조를 보거든요. 구조에서 어떻게 패턴화돼서 모델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사고법이고요. 단선적인 것은 특정 시점의 변화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스템은 전체적인 사고 체계에서 이제 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선적 사고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상고한다라고 하면은, 시스템 사고는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문제가 되는지, 선순환이 되는지 악순환이 되는지 이 구조를 이제 탐색해서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사건들 사이의 단서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느냐, 아니면은 그 현실 요인들 사이의 상호 연결 관계 고리들을 파악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사고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 경제를 설명을 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이것이 이제 저희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GRDP의 구성에서 민간 지출과 특히 이제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쓴 돈, 그리고 타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쓴 돈, 아까 뭐 그렇게 표현했었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정부 지출과 지역의 수집 수질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인과관계를 보고 어떤 식으로 순환고리를 그려야 되는지 좀 제시를 하거든요. 경제와 일자리의 인과순환 지도 측면인데요. 이게 가장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중심이고 수출 산업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압도적인 비중입니다. 그중에서 제조업,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철강, 포스코, 그 다음에 조선은 좀 약해졌죠. 자동차, 현대자동차, 화학, 이게 다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게 답니다. 서비스는 아주 미미하잖아요.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세계적인 업체들도 다 여기에 모여있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 쪽에서 사실 우리는 세계적인 업체는 없는 거죠. 거의 한국을 돌리는 건 사실 이 수출 제조기업들이에요. 이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경제를 돌리냐면은 수출액이 일단 증가한다고 보고, 증가가 이제 매년 하겠죠. 엄청 부분 증가했을 때, 증가할 때마다 이 업체들은 생산 인프라를 이제 확장합니다. 공장을 증설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중부지방에다가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미국까지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생산 인프라 투자 공장이 늘어나면은 설비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량을 더 많이 돌리겠죠. 공장은 더 많이 돌리면서 채용을 하죠. 채용. 이 반도체 공장에 일할 사람들 채용하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 일자리가 돈을 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겠죠. 돈을 쓰고 그것이 다시 총소비 수준은 GDP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돌리는 겁니다. 지역 경제, 그러니까 총생산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그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게 선순환을 이뤄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간 경험했던 그 제조 중심의 경제였고요. 잘 작동을 했죠,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제조업밖에 없냐,
3차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도 있고 서비스 강남 쪽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할 경우 여기도 보시면은 그 돈이 몰리면은 그걸 누가 투자하든 간에 민간이든 정부든 서비스 인프라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정보통신 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조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관련 산업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일자리 수도 서비스 일자리 창출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외부 인구들이 들어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돈을 돌리겠죠. 그러면 외부 인구의 소비는 다시 총소비 수준에 연결이 돼서 그 지역에 지역 내 총생산을 도와가게 되고 총 일자리도 그 지역에서 창출된 사람들이 하는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고 GDP에 GDP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총소비를 이제 이 지역 말고 딴 데 가서 해버리면은 그 지역의 경제 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내 있는 곳이고 복잡하게 이제 해외에 가버리면 가서 돈을 써버리면 그 나라의 이제 수입이 잡히는 거고 경제가 잡히는 거고 이게 이제 크게 2차와 3차 산업까지 고려한 어떤 경제의 다이내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NX 플러스 G 이거를 배운 거를 평면적으로 봤다면은 사실은 각자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는 일자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 지금 이번 모델에서 빠졌지만 이제 금리와 그 이자율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돈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간 소비에 있어서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사이드가 정부 지출이거든요. 지방 정부가 지출을 하면은 총소비가 늘어나면 지방 세수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지방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 지출가 규모가 쌓이고 이분들이 투자를 제대로 하면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지방에서도 산업단지들 막 조성하고 기업들 유치하고 공장 돌리게 해주고 이런 쪽을 잘하면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시 인프라 투자 늘어나고 활동량과 일자리 창출해서 돌리는 것이고요. 서비스 투자 잘하면 뭐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관광 인프라 개발 잘하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서비스 인구 돌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까지가 해서 크게 이제 민간 사이드 소비자와 그리고 이제 기업 사이드 생산 그리고 이제 또 서비스 쪽 거기 지방 정부까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순환 경제의 주요 주체들이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GRDP다 또는 GDP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 정부를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처음에 모델은 사실 이제 이걸로 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사이드가 잘 돌아가는 이 두 개는 지방 정부는 잘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모델에서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시군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투자를 잘하는 지출을 통해서 기업 유치 잘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이제 상관없이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있지 않은 거 약간 저희 모델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크게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있다. 이게 잘못되면 악순환 구조로 빠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규모, GRDP와 일자리 수 요거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는 어떤 건지.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저량이라는 개념, 스톡이라는 개념, 일정 기간 동안 쌓이는 개념으로 보고 이거를 이 저량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이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되는 유입,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지역 내 총생산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GDP 공식이죠. 공식이 있고 여기 유입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총소비 쪽의 측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돈 CRR이라고 표현했던 레지던트가 인더 리전, 그 리전에서 쓰는 돈이고요. 빨간색으로 한 건 지역 주민이 지역 나가서 쓰는 돈 이건 이제 여기서 경제성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외부 인구의 지역 내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객 들어와서 쓴 거 그리고 민간 지출자도 생산과 서비스 나눠서 받고 지역의 수출액도 사실은 이제 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단 잡습니다. 유입으로 정부 지출도 이제 돈이 쓴 거기 때문에 유입으로 잡고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CR로는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에서 좀 빠지게 되고 지역에서 또 수입을 한 게 있으면 그것도 수출을 상쇄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라서 유입에서 이출을 빼면은 이제 GDP가 되는 거죠. GRD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C는 CRR과 CVR이다. 요거를 좀 강조했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단조자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사실 이게 통계가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뭐 일자리를 6개월 동안 고용한 사람도 있고 유지하는 사람도 1년 동안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어떤 시점에서
측정 시점에서의 이제 그 수를 이제 보는 거고, 저희는 유입을 고용노동부 통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보험 가입자 수 분기로 그걸 이제 생산과 IT 서비스 1차 산업과 3차 산업 나눠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유입은 거의 뭐 한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그게 분기거든요. 반면에 유출도 거의 한 18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가 이거는 추세였습니다. 상실자 수와 가입자 수 1차로 이제 특정 기간권의 일자리가 얼마인지 측정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델화 시킨 게 아까 그 동그라미를 가지고 모델화 시킨 게 이거 뭐 이게 지역 총생산과 일자리가 유입에서 유출, 일자리도 창출해서 유출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처음에 이제 수출이 일정 부분 증가하면은 그것이 유입으로 들어가고 수출이 증가하면 설비를 늘릴 것이고요. 설비를 늘리면 공장에 들어가고 전기를 쓰고 그리고 고용이 들어오고 이제 뭐 퇴직하는 사람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서비스 인프라 투자가 되면은 서비스 산업 활동이 늘어나고 다시 일자리 창출과 외부 인구 소비를 통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가고 유출은 또 이제 수입과 퇴직에서 빼고 그리고 이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게 인구 활동의 그 인구 경제 활동 감소율이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이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이걸 측정하려고 사실 GRDP를 만든 거였죠. 분기별로. 지방정부 투자와 특히 이제 CRO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측정해서 사실 모델을 돌리고 싶어서 시군구별로 그게 되겠고 데이터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모델을 돌려고 봤더니 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지만은 통계청의 측정 방식으로는 KNG가 구상했던 그 다이내믹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최종 소비 지출인데 이게 생산 관점에서 한 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썼는지 어디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고 지역 간 순위출 개념을 구하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조사 기반이다 보니까는 이제 모호한 것이고 정보지가 총잡은 형성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저는 좀 더 시군구별로 나눠서 보고 적시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식은 카드 데이터 쪽으로 인간 지출을 이제 커버하고 정보 지출과 민간 투자 지출을 좀 더 정확히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계 수출을 보기 시작한 거죠. 수출과 그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감안했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경제의 시군구별 다이내믹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 다 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평년치를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GRDP가 이제 분기별 추이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 이제 좀 한 건데 분기별 추이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을 그냥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모수가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똑같다는 거죠. 똑같고 시군구의 배분 방식을 우리 방식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카드 지출로 일단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추계한 그 GDP예요. GDP고 일정 부분 이제 계속 증가 코로나 때는 약간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총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기준, 통계청 기준도 있고, 그 고용노동부 기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이 가입자 수 기준이 더 많거든요. 4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일단 4천만 명 넘어가는 거 제가 봤고요. 일자리는 계속 증가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는데. 생산 인프라 투자는 거의 정체라고 하지만 매 분기 80조씩 씁니다.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SK하고 삼성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은 이제 급삭 좀 위축이 됐고요. 서비스 인프라 투자도 한 20조 정도 한해서 매 분기까지만 코로나 때는 약간 일치 정체했던 거예요. 외부 인구 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로 이제 전체 전국에서 외부 인구만 따로 봤어도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조금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원의 총소비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주요 이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본 건데요. 일자리 수하고 주민 총소비하고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정 하나의 시군이거든요. 시군적으로. 일자리가 많으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GRP가 높아질수록 수출액은 늘어난다. 이 정도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상관관계도 보고 비중도 봅니다. 비중. GRP 내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평균 기준값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모델에서는 이 평균 기준값을 적용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보였던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전국 표준 모델로 제시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그 평균값을 합산한 거죠. 대략 수출이 1억이 늘어나면 생산 인프라 투자에 한 6,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라. 과거 48분기를 보면요. 생산 투자가 이동할 때마다 생산 일자리가 0.6명이 증가를 했다가 분기 일자리 수가 1명 증가하면 분기 소득은 약 500만 원 정도 쓰더라. 물론 소득의 60% 이제 가정을 적용하는 거 이제 나중에 적용하고요. 서비스 인프라는 매분기 GRP의 5%씩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가 1억 늘어나면 약 6억 6천만 원 정도의 소비가 발생을 했었고요. 서비스 투자가 1억 늘어날 때마다 서비스 일자리가 8.86명 증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가게 1억짜리 차리면 8명이 채운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7명이 다 이제 퇴사해서 1명 정도 남는 거거든요. 지방정부 투자는 평균적으로 12%가 유지됐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이거 관계들을 다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해서 입력을 하고 이제 저희 랜심이라는 모델을 돌리는 거죠. 돌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특정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제조,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제조 쪽에서 생산 인프라가 어떻게 증가해왔고 앞으로 증가할 것인지를 보시면은 추가분만 보시면은 이 정도 추이로 완만하게 이제 증가를 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사실 이건 가정이에요. 과거 거를 이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럴 경우 전체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자 수는 이 정도로 이제 증가해왔던 걸로 180만 명씩 증가하고, 상실자 수도 역시 그 정도 160만 명씩 증가하면서 네트는 한 20만 명씩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제활동 감소율이 통계적 추정관계 적용하면 여기 쭉 앞으로 이제 떨어지는, 지금부터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감소를 할 것이고, 총 일자리 이건 이제 다 적용해 보면 생산 인프라 투자 일정, 소비 인프라 일정, 고용보험 가입이라고 딱 이 정도 있을 때 경제활동 전망률을 적용하면, 감소율을 전망하면 약 이 정도. 그러니까 현재 한 4천만 명이 조금 넘어지는 수준인데 향후 2030년에는 4,400만 명 정도 되는 정도로 이제 순증한다. 그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순증한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소비 같은 경우도 총소비는 이제 일자리와 투자의 증가에 따라서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고, 외부 소비 인구도 같은 비중으로 증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의 총 생산이 분기별로 지금 약 400조가 안 되는 수준인데 앞으로 보시면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재 한 400조 정도, 분기에 400조 정도인데 2030년에는 440조 정도 늘어나죠. 이게 근데 많이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거랑 비교하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연으로 분할하면 1.2% 정도. 과거에는 저희가 2%, 3%씩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 전에는 막 5%씩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 감소율이 적용되면은 현재를 유지하면은 1.2% 정도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이게 표준 모델이고 시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데이터는 방대하게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지금 표준 모델은 평균으로 지금 저희가 퉁쳐서 볼 수 있지만은 이걸 220개로 쪼갤 수가 있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산업별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시군구 산업별로. 그리고 전력 설비 투자나 생산 인프라 투자도 업종별로, 35개 업종별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 뭐 예를 들어 포항시라든가 금산시라든가 이런 쪽에 특성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포스코가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해 왔는데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이 표준 모델을 약간 응용해서 데이터들을 세분화시켜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 일자리가 20대가 늘어나는지, 30대가 늘어나는지, 남자가 늘어나는지, 여자가 늘어나는지,
연령대에서 소비 금액 얼마인지도 다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모델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데이터들은 디테일하게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밀한 분석이 거시경제 분석이 하지만 굉장히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간략하게 연구의 시사점과 이제 향후 발전 방향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현재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수출 증가와 생산 서비스자 지방의 격차가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 국내 평균 경제 성장률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약 1.5% 정도의 감소될 것이다. 과거 10년간은 2.53%였습니다. 반토막 정도가 날 것이고 이 중에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보다 정보통신과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탄력성이 투자를 1억 할 때마다 엄청나게 높은 그 일자리 창출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높이면서 외부 인구 소비 여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지역 경제들, 특히 이제 지방 쪽은 제조 공장 유치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서비스업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치중해서 지방 정부가 그쪽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일단 나을 것 같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업종에 얼마큼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의 소비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개수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20대 일자리를 많이 할 경우 소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고령층 일자리를 쓸 경우 소비에는 크게 총소비에 영향을 안 주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이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 단위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향후의 연구 주제로서 저희가 이제 이걸 생각한 거는 이제 229개의 지역별 분석이거든요. 지역별 분석을 위한 첫 번째 표준화를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 지역별 분석을 위해서는 이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변수, 전기전자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 업종별 생산 인프라 투자입니다.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다 DB도 돼 있습니다. 연령별 소비 금액 다 있습니다. 이걸로 돌려서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보고 각 지역별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전망을 해보자는 거. 이쪽으로 고도화가 표현해주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역의 기존의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저희가 했는데 지역 경제를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또는 거의 좀 미미한데 향후에 그 지역에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미래성장 산업, 전기자동차, 빅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은 따로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도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이쪽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따로 추적하는 방식도 저희 모델링에 도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연구에 저희가 이제 여러 주관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시스템장애 사업까지 들어간 거는 사실은 이 저희가 그동안 동태적으로 단선적으로 파악했던 GDP와 GRDP 그 각 부문의 그 지표들이 사실은 순환 관계에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와 일자리 이쪽에 어떤 영향을 또는 악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름 벌려놨어요. 벌려놓고 이걸 하기 위한 데이터도 지금 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구축을 할 겁니다. 통계화 시킬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12분기지만은 앞으로 이제 계속 분기별로 늘어날 거고 이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외부에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상에서 학회하고 같이 이 표준 모델을 좀 발전시키거나 지역별 특화 연구에 들어갈 때 학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이쪽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같이 또 이런 식의 세미나를 하면서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역에 적용하고 지역도 앞서서 그 소득 불균형 쪽에서 진위 개수가 나타났지만은 전국 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돈이 도는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민간 기업은 어디 쓰고 있고, 정부는 어디 투자하고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경북 쪽은, 경북이나 이런 쪽, 뭐 부울경이나 이런 쪽들은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또 이제 전남 지역에서도 구례, 곡성 이런 데들, 인구가 거의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 모델을 적용해가지고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해당 지자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미래성장이라든가 경제전망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얼마든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회하고도 또 다른 관심 있으신 분들하고도 필요한 통계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 연구 세미나를 기획하고 좀 됐어요. 저희가 이름 벌려놨는데 수습은 지금 다 같이 하자고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저희 표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내용 감사합니다. 바로 토론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행정 쪽에서 정책의 효과, 그러니까 어떤 실제 시장 경제나 뭐 국가 정책에서 어떤 효과를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가장 유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가장 특히나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이제 전체 균형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지역 경제 부분들을 이제 성장시키는데 어떤 정책들을 가져갈 것이냐, 또 현상은 어떠냐, 원인이 뭐냐라는 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기본적인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여기 어떤 정책의 효과나 다른 지표들의 효과가 연쇄적으로 반응해 나갈 때 타임래그가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 시간적인 시차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구성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외에 이제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어떤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될 거고 그걸 조금씩 더 추가하고 또 지역마다 산업적인 어떤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농경제 중심인 데가 있고 실제 물류 중심인 데가 있고 관광 중심인 데가 있고 그때 거기마다 약간씩 모델들이나 주요 외부 요인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베이스라인이 만들어져서 의미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정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델을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그것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저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를 부분 여기에 코즈루프의 각 요인 간의 이제 릴레이션들이나 또는 전체 요인들을 한꺼번에 두고 이렇게 시퀀셜한 모델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시퀀셜한 모델로도 기계학습 모델을 좀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GRDP, 그러니까 민간 지출과 기업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GRDP 분석은 사실은 저렇게 거시적인 어떤 전체 국내 총생산이라는 관점에서보다는 사실은 어떤 지역적으로 내려갔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분석이 좀 더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속 분석이 되어질 때 지자체별로 산업의 어떤 분포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GRDP에 미치는 영향 요소가 이제 수출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자체의 어떤 산업 분포에 따라서 GRDP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저희가 왜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이렇게 큰 시 레벨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잘 하고 있고 더 잘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포커스한 부분은 사실은 그 밑에인 구분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 레벨에서 빅데이터를 제시해드리고 아까 이제 비시카드의 어떤 소비 데이터, 민간 지출 데이터, 상권에 대한 데이터 그래서 이 시군구에서 외지인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또는 우리 구 레벨의 국민들이 외부에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니 어떻더라 이런 정보들을 주고 싶은데 과연 그게 이제 정책적인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금 김규일 대표님이 발표하신 걸 보고서 정책적인 레벨에서 GRDP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에 대한 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배터리 산업 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뭐 이런 IT를 굉장히 대규모로 투자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클라우드 쪽에서 최근 잘 나가는 메가존이나 베스핀 글로벌을 구청장님 레벨에서 구 레벨에서 유치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들여서 그 GDPR을 올리는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했을 때 구에서 이거를 취사 선택하거나 또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적 입안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사실 살짝 좀 프랙티컬하게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민이 됐어요. 대표님 저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 레벨 또 군구 레벨에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 궁극적으로는 GDPR과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인구를 유입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을 입안을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어떤 그 요인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 아까 우리 박윤지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이제 지방자치 그 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사무개발 같은 이야기할 때요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은 광역권을 논의를 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웬만큼 커도 그런 기능들은 주로 광역계 주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태여 뭐 특히 대도시의 광역시의 구단위가 어떤 이런 주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도 아까 뭐 구례, 곡성 뭐 이런 데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지역에 따로 띄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큰 광역 단위로 큰데 굵직굵직하고 중립성이 있는데 이런 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조금 그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다이너믹 모델을 봤을 때 이제 이건 사실 저도 시스템 다이너믹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히 이런 말씀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이 모델은 보니까 이게 밸런싱 루프가 없는 모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게 밸런싱 루프 특히 인구 같은 요소들이 이 모델링이 없어요. 근데 이거 빼신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어떤 그런 고려가 어떻게 되셨는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아직 생각이 제가 못 미쳐서 궁금한 거니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광배 교수님께서 먼저 지적해 준 상황인데 사실 발표 자리에 있어서 설명을 좀 넘겼는데 그 인간 투자 지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하게 되면 일자리를 채용한다고 했었습니까? 이 사이에 분명히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그 타임렉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대략 그걸 이제 4분기 1년으로 잡았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4분기 스무스 기능을 좀 넣어서 다시 모델을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임렉을 좀 적어놓은 돌리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델을 예측성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강화학습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도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하고도 좀 많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박일 대표님하고 또 이제 김동일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셨다시피 시군구 단위에서 이게 적당한가. 물론 이제 맞습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제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군구 전략도 수립하고 광역단체 전략도 수립하는데요. 보다 큰 거시경제적 얘기는 광역단체에서 이제 수립하는 게 낫고 시군구는 그 정도의 에어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전남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전남도청에서 발주한 그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핵심은 전남도 산하에
그 시군구들, 뭐 여수, 목포 이런 데들, 그리고 뭐 화순구 이런 데들까지 다 아우르는 균형 발전 지표를 통해서 예산 배분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광역시도가 뭔가 거시경제를 얘기하더라도 특정 시군구에 몰아주는 그런 방식의 모델은 이제 유효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울산에 자동차 있으면 사실은 경북은 살아남는다. 포항에 있으면 경북 경제가 끝나는 거고. 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여수라든가 이런 쪽에 순천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화순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가 거시경제를 얘기할 때 시군을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도의 다이내믹과 일자리까지도 고려해서 거시경제를 수립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다라는 치환에서 이제 저희가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물론 의사결정은 광역시도단지 이건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연구가 이제 지금 경상북도와 같이 그 미래성장 추진단과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경상북도의 전체 미래성장을 얘기하지만은 산하 시도를 전부 다 아우르는 고려한 그런 이제 정책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또 과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보면서 두 분 대표님하고 교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접목이 됐을지 한번 저희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역과 시군과의 정책에서 어떤 균형을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밸런싱 루프도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그 실생단에서 원래 리인포싱 루프하고 점점 악순환이나 선순환하는 지표 그 구조하고 계속 수렴해가면서 현재를 유지하는 지표하고 이제 그걸 다 동시에 설명하는데, 일단은 밸런싱의 관점에서도 많은 이제 인과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거에서는 좀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선순환 초기 모델로서는 정리를 좀 크다.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좀 기존에 이제 GRDP 모형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밸런싱을 뭐 이렇게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이거와 연관된 사실 고민이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성장하고 또는 감소하고 이게 선순환이 악순환 이 두 가지만 볼 수 있는데, 저희 모델에서는 선순환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이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진위 계수였습니다. 진위 계수. 그래서 경제와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났지만 과연 소득 양극화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그 염려에서 만든 게 진위 계수였고, 그걸 보조적인 지표를 보자는 거였고, 사실 이 소득 양극화 수준의 것을 저희 모델에 넣게 되면 아마 밸런싱 루프가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미처 못했고요.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향후의 연구 과제로서 뭐 이런 쪽에서의 그 시스템 구조를 보도하는 측면, 그리고 앞서 또 언급해 주셨지만은 시군구별로 다이내믹이 아직 다르거든요. 업종별로 다르고 그 지역의 처한 환경도 다르고 인구 감소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는 표준 모델로 전국의 인구 감소를 봤지만 뭐 경북 지역이나 이런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자체 모델이 그 돌아가는 그 여건이 다르고, 또 소비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어떤 또 연령층에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소비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르고, 어떤 산업이 소비를 더 진작시키는지 일자리 진작시키는지 그 요소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이제 뭐 걸어내기, 그걸 이제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어떤 모델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학계에 좀 오픈해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고를 때 대차 대적표를 보는 방식하고 현금 흐름표를 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 집이 부자냐 아니냐 할 때는 대차 대적표를 보는 것이 빨라 보이지만, 저 집이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볼 때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 창출을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 국가의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계승되느냐에 대한 논쟁에서 마이클 포터는 국가의 부는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창출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 지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 특히 지방에 가보시면은 그 청년들의 이탈 현상, 예컨대 경북대학교에서 수천 명이 자퇴하고 서울로 가고,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체감하기가 조금 더 불리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어떤 특정한 방법론 자체를 지향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정책을 혹은 정책과 전략을 만들음에 있어서 아까 이광배 교수님 말씀처럼 효율성에 대한 것이고, 행정에서는 정책 지렛대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디를 혀를 눌러야 이 정책이 잘 만들어지느냐, 어떻게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비록 큰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광역단체 중심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흔히 포캐스팅 한다고 하죠. 앞을 내다보면서 만드는 정책하고 다시 그거를 백캐스팅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덜 쓰는 근육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강조해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신 쭉 말씀 중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매우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모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K리그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 총 20개 감독님, 대표님 등등등 이렇게 모셔놓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캐글에 가시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데이터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무료로 영국의 축구 전략을 짜주고 있거든요. 근데 K리그에 가시면은 K리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를 초청한 이유가 인공지능과 축구 경영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걸 찾으려 하지 말고 기본을 잘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도, 그다음 BC카드, 또 세종해양장이 가지고 계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끼리 안고 있는 모습보다는 과감하게 좀 전 세계에 개방해 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오늘 참여자로서의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발상들을 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수렴해가는 게 훨씬 더 귀납적이고, 그게 이광배 교수님 말씀하신 기계학습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아주 수준 높은 세미나를 통해서 아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굉장히 그 발표해 주신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괜찮으시면 그 동남 지방통계청에서 오신 우리 정영기 주무관님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마이크로 한마디씩만 오늘 인사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분배 계정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 계정을 추계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GRDP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실제 뭐 통계 패키지를 가지고 데이터,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거죠. 레코드 개수 거의 한 1000만 개 가까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추계를 하는데, 국민 계정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아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빅데이터 가지고 패키지 돌려가지고 또 추계하는 거하고 또 별개의 그 내용인데,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라는 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 조금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간에서밖에 이건 할 수 없겠구나, 도전적인 거를 이제 저희도 이런 자료는 다 있어요. 사실 그 미출입 자료라든가 이제 공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여기서 이제 그 발전된 기술을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더 공공기관과 달리 되게 좀 진취적이고 좀 뭔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끼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김은수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이 있는데 오늘 그 사실은 발제해 주신 분들이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좋은 개념과 모델을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사실은 오랫동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모델이나 아니면 개념들에서 확장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서로 토론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좋은 사업 활동이나 아니면 학계에도 정책으로 또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좀 진지한 깊이 토론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 특히 그러면서도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연구하고 만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새롭게 뭔가 과제를 안고 그렇게 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 1회 세미나에서 주제가 사실은 그거는 그 초광역권 데이터 분석이었잖아요. 오늘은 재밌게 굉장히 이제 더 내려가서 또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에 대해 제가 이제 고민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거시적과 미시적인 것들이 굉장히 크로스오버하게 계속 주고받으면서 변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그 김규일 대표님하고 지금 최근에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 추론 또는 예측,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서 시작점이 되는 세미나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 자리에 계속 이런 세미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좀 더 변화 발전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규일 대표님 제가 만나뵐 때마다 이분은 천재신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천재분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세종 경영 자문과 자문하기 시스템 다이너믹스 학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좀 더 주기적으로 더 자주 또 좋은 콘텐츠로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희 회사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번에 오늘 나온 뭐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통계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개념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 하기 힘든 분석들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카드를 많이 쓰는 뭐 청와대에 서라도 카드를 쓰는 세상인데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신 데가 이제 거의 싱가포르 정도? 뭐 이 정도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분야를 빨리 선점해서 기존의 방식을 좀 보완하거나 혁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빨리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전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거시경제를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고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기에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일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또 발표하는 게 맞나 이런 좀 멘붕에 사실은 빠졌었는데 얘기를 듣고 토론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 데이터로 도움을 드릴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고 업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선 현장에서 이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자체나 이렇게 기업체들 가보면 사실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현황 진단이라든지 전략도 주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요가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방송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황도 진단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야말로 이렇게 포럼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여러 전문가님들 모셔가면서 지혜를 통하면 발전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김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나이가 안 들어 보이지만 정년이 몇 년은 안 남아가지고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슬슬 잃어가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끊임없이 저를 자극을 주고 이렇게 끌어내는 우리 김길 대표님 오늘 들으면서 또 많은 생각도 해보고 참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좀 하고 싶고 오늘 공부 도와드린 것보다는 엉뚱한 이야기 하자는 거 걱정이 되고 제가 또 자극이 되고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이철승 본부장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업에서 계신 분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저기 조금 엉뚱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원생 이번에 1학기생이 하나 데려왔거든요. 근데 저 친구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1학기생입니다. 저한테 책을 보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네. 자기 소개를. 안녕하십니까. 전 김성정 교수님 밑에서 석박사 통합과정 하고 있는 전호성이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학회를 한번 참석했었는데 저희 상공회의소에서 이번에도 하면서 되게 학술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공부에 대한 자극이 진짜 말이 샘솟는 것 같고 이제 저도 보면서 이제 다양한 의문도 들고 여기서 좀 궁금한 것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 항상 여쭤보는데 오늘도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낮은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은 이제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못 여쭤봤었는데 물어보시죠 뭐. 지금 한지만 아까 1차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1차 이제 발표에서는 이제 그때 원래 기존에서 이제 GRDP를 구할 때는 진위계수를 구할 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는 이제 지출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출이란 것 자체가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할 때 뭐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뭐 심리적 요인은 과시욕이나 뭐 이런 요인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제 젊은이들이 사는 지역하고 이제 노령층이 사는 지역은 이제 소비나 지출의 방향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 소득이랑 별도로. 그러면 소득의 불평등과 지출의 불평등이 과연 일치하게 가느냐. 만약에 그 두 개가 이제 반비례 관계로 가게 되면은 이 모델을 통해서는 이제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이 잡혀서 소득 불평등이 이제 낮게 측정되거나 또는 높게 측정될 수 있는 오류가 있지 않을까. 특히 교육열이 강하고 부동산에 대한 편중이 심하고 또 이제 대출에 의존하는 이제 한국 문화는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섹션에서는 이건 진짜 낮은 차원의 질문이라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너무 궁금했던 건데요. 이제 그 R2 모형에서요. 이제 서비스 산업 활동이 외부 인구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게 이제 나중에 시사점 두 번째 연구 시사점을 도출시키는 이제 논거 같았는데 이거 두 개를 제가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못 봤지만 여기 발표 내용을 보면 여기 데이터 수집 활용된 거나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이런 연관성이 나올 수 있었냐.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그 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 활동 관련 7개 업종의 전력 양을 통해서 이제 외부 인구의 지역 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대전제가 이제 필요해야 이제 두 번째 시사점이 성립한다고 보는데 이거가 어떻게 됐는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지적했다시피 양극화에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심리적인 요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출의 허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분명히 소득 불균형이 높다고 해서 소비 불균형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반비례할 수도 있고 정비례할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둘 다를 측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측정해도 한다면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소득이 아니고 지출이다라는 게 저희 큰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체인지도 얘기했던 거고. 왜냐면은 내가 돈이 뭐 연봉이 뭐 몇 억이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돈 한 푼도 안 쓴다.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뭐 건강하지 않든 아니면 미래에 불확실하든 그런 사람은 그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 경제에 5천만 원을 벌더라도 4천만 원, 5천만 원 다 써버리는 사람은 그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이 있든 뭐가 있든 뭐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돈을 쓰므로 해서 한 명의 일자리가 더 생기는 거고 지역 경제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출을 더 관심을 가졌던 거고. 두 번째 서비스업과 이제 서비스 활동량과 그 외부 인구 소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 업종 분류 35개 업종 분류 중에서 서비스 인프라 쪽에 잡혀 있는 게 주로 이제 도소매업하고 음식, 숙박업, 외식업 이런 쪽에서의 투자 금액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쪽이 관광업 이런 쪽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타 지역 사람들이 소비도 같이 늘어난다는 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루프를 넣었고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넣어서 인도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이런 좋은 제자를 키우시는 김 교수님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시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분들 도와주시고 열심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